지금 저 대사는 정도전의 대사지 현종의 대사가 아니에요. 타국에는 절대 안 나오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참신하네. 정통사극이라는 용어가 저도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극의 드라마적인 요소, 그러니까 상상이 들어가는 건 좀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오늘도 임용한 한국고전역사연구소장님 모시고 고려 거란 전쟁 함께 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좀 산으로 가고 있는 드라마를 구제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지만 쓴소리 할 때는 한다,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답사 준비로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3월 달에 해외 답사 추진하는 게 있는데 일본 간사이 지방하고 중국 서안 지방 답사가 있습니다. 한 몇 박 며칠로 가는 건가요? 일본이 3박 4일이고 서한이 4박 5일이에요. 이 간사이 지방은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관련이 깊고 그리고 어떤 일본적인 국가와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서한도 마찬가지죠. 중국 당나라 문화라든가 지난 시대부터 춘추전 제자 백가 뭐 이런 게 다 만들어진 게 거기니까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지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지 이제 그런 그 핵심적인 것을 보자는 게 이번 답사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더 건강하게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가 지금 2차 침입 막아내고 양규의 전사 이후 좀 혼란스러운 정세를 수습하는 과정이 다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32부작이라 전개도 너무 빠르고 드라마니까 각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좀 혼란스러운,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임용환 소장님과 당시 벌어졌던 사건 그리고 등장인물, 역사적 배경까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푸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게 고려 현종의 지방 개혁 정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상 먼저 하나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고려의 모든 고을에 관리를 파견할 것이오. 이제 그 관리들이 직접 세를 거두고 군사를 징발할 것이오. 그리고 백성들을 직접 보살필 것이오. 지금부턴 그 어떤 호족들도 그 일에 관여하지 못할 것이오. 이제부터 모든 호족들은 그들의 손에 쥐고 있던 권력을 모두 내어 놓아야 할 것이오. 실제로 당시에 2차 침입 끝나고 고려 현종이 지방행정 제도를 개편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뭐 전후에 할 일들이 많았을 텐데 왜 좀 이것부터 시작했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고려 현종의 업적 중에서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게 바로 저 이제 지방제도 개혁이에요. 그래서 9년제도 개혁을 하고 그 나중에 조선 시대까지 올 때도 가장 기본적인 권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드라마의 저 대사는 좀 과장이고 이를테면 어떤 대사요? 방금 말한 것처럼 다 내려놓으시오. 뭐 군사 내가 직접 징발이나 네. 뭐 세를 거두는 거를 네, 네. 이제 못하게 하겠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과장은 뭐냐면 9년제도 개혁을 하긴 해요. 그런데 모든 9년에 이걸 파견한다는 거는 거의 조선시대 와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대사는 정도전의 대사지 현종의 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는 330개 9년에 수령이 파견된다면 이때는 한 20개 쭉 계속 변하는데 해서 주변에 이제 9년들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이런 이제 거점이지 세밀하게 파견을 못합니다. 두 번째, 지방관을 파견해서 이 지방관이 다 할 것이요. 이것도 조선에는 와서 하는 거고, 조선에서 수령이라는 단어는 왕을 대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령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만 있는 단어인데 수가 받을 숫자의 0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왕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왕을 대행한다는 뜻이에요. 뭐 왕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왕처럼 군림하는 거는 조선시대 와서고, 저 때는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파견인 정도. 그래서 일종의 호족이 뭐 세를 걷거나 뭐 군사를 징발할 때 약간 견제하고 감시하는 정도?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하죠. 그런데 이제 내가 막 직접 예를 들면 당신 땅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시도 하고 그런 역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권한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착각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연산군이 왜 쫓겨나냐면 모든 권력은 그 시대의 특성과 뭐 등등 구조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실제로는 그 권력 구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이지. 야, 니 옷 내려놔. 너 이거 하지 마. 못해요, 그렇게. 근데 이 구조를 모르는 왕들이 가끔 있어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연산군처럼. 그러면 그냥 이제 가시는 거죠. 근데 현종이 전쟁을 그렇게 오래 겪으면서 그리고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개혁까지 했다는 건 이런 구조를 잘 알았다는 거죠. 또 호족의 힘이 없으면 올바르게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렇죠. 그게 어떤 정치적 타협이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라마나 소설은 결정만 하면 되는 것처럼 세게 밀 거냐, 세게 안 밀 거냐 이러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회의 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의지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완벽히 틀을 다 깨부수르는 것처럼 묘사가 됐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그 틀은 유지하면서 어떤 걸 추구했다고 봐야 될까요? 9년제다가 수령을 파견하겠다 하는 것은 아주 새로운 생각은 아니에요. 호족이라는 말도 사실 정확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9년제예요. 삼국시대 통일신라 때도 이미 9년제도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후삼국시대 동란계를 겪으면서 이게 어떤 말할까 무정부 상태가 됐단 말이죠. 다만 그 속에서 내 특권이나 권력을 어떻게 보존하느냐의 문제지 9년제를 거부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9년제를 어차피 갔어야 되는 건데 이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쟁이 나니까 병력도 효과적으로 동원해야 되고 그리고 반란도 문제가 있고 또 현종이 피난 가면서 이건 뭐 지방 향리들 영리들이 뭐 왕 물건 뺏겠다고 덤벼드니까 치안은 확보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9년제를 빨리 정비해야겠다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했을 겁니다. 저렇게 현종이 당시에 개혁을 했던 거는 뭐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지방제도를 조금 손보려는 거였던 거네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준비하다 보면 사람들이 편법을 쓰게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편법을 쓰는 게 아니라 빨리 우리가 국가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요게 현종의 이제 중요한 업적이자 그러니까 전쟁을 2차 침입 때 그 전쟁을 수행하던 국가의 모습을 보니 뭔가 지금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게 드러났고 그렇다면 그것을 좀 해결하려면 빨리 무엇보다도 본 모습으로 가자.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갈 거였어요. 근데 뭐 빨리 안 되는 게 싫은 사람도 있었겠죠. 특히 권력자들은 항상 지금이 좋으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빨리 우리 모습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국가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하고 밀어붙였다는 데에 현종의 어떤 중요한 업적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또 강조라고 했던 정치적 라이벌, 자신의 견제 세력도 없어졌고 하다 보니까 현종 입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할 수 있었던 거네요. 사료가 워낙 없어서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오히려 전쟁을 좋은 핑계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전쟁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린 못한다. 빨리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죠. 그러면 이제 그 9년제 황리 외에 고려 현종이 그 추진했던 주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아무래도 불타고 이제 수도가 다 부서졌으니까 궁궐 복구하고 전공자 포상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요게 그냥 들으면 너무 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궁궐을 복구한 게 아니라 수도가 박살이 났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건 사료에 없는데 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뭐랄까 좀 개편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그 통치 제도를 아니요, 권력 구조. 권력 구조. 예, 왜냐하면 현종이 권력 기반이 약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권력 구조 개편을 하려면 힘들죠. 저항이 날 테니까. 근데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감찬도 사실 아주 대단한 정말 전통적인 명문 공신 집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쟁 중이고 심지어 수도가 초토화됐고 이렇게 되면 일단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된다. 근데 자기 집이 부서졌는데 그 자기 집 짓고 빨리 이걸 집을 짓고 복원해야 자기 어떤 경제적 수익이라든 권력도 돌아오는데 싫어 내가 다 할래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양보하더라도 유능한 애를 써서 빨리 해라. 그럼 나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남은 거라도 건지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현종이 권력이 원래 없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권력이 재편되는 게 요때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돼요. 드라마 속에서 이 부분이 조금 그 묘사가 되는데 현종이 자기 권력 기반이 약하니까 오히려 전쟁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
탁사정 같은 장군들을 등용해서 오히려 그들을 약간 자신의 권력의 기반으로 이용하는 듯한 장면들도 나와요. 물론 약간 이제 각색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이 탁사정 같은 경우는 그 서경 전투 때 도망갔던 장군이잖아요. 근데 전쟁이 그 2차 침입이 끝나고 나서 벌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 역사에서도.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쟁을 할 때 전공표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세력을 재구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대신에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히려 평화시라면, 그러니까 이게 권력 구조라는 건 기본적으로 타협이거든요. 요즘 우리는 늘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 정치 현장은 다 타협이잖아요. 그렇죠. 예, 타협이에요. 뭐 여야가 없죠, 예. 사실은. 그 타협이기 때문에 이만큼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면 너는 잘못했으니까 나가 죽어. 이렇게 하면 뭔가 제대로 못한 사람은 다 겁날 거 아니에요. 난 다 숙청 대상인가? 이렇게 되면 왕도 하루아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봐주면 이 전체가 안심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이 사람을 또 키워주면 정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반발할 테니까 거기서 서로 간에 타협을 잘 해야 돼요. 어느 때나 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농공 행상이 가장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인사, 그 포상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정의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아니 쟤는 두 골 넣고 쟤는 한 골도 안 넣었는데 왜 제가 MVP야? 뭐 얼마나 정의롭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2차 침입이 끝난 다음에 강감천의 행적이 궁금한데 드라마 속에서는 한림학사 승지의 그 이제 제수가 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 2차 침입 이후에 강감찬의 행적은 어떻게 됩니까? 강감찬은 그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현종의 권력 기반이 약한데 왕이 신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일을 도맡는다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용인이 돼요. 나중에 강감찬이 귀주대첩하는 것도 이때부터 동북면에 가서 군대 지휘하고 민정 이런, 그때 군대 지휘한다는 건 민정까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거의 무슨 총독처럼 계속, 또 이게 동북면에 여진족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내편 만들고 군대 끌어들이고 편제하고 이런 걸 다 이제 대권을 맡아서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강감찬의 군사적인 재능은 그때부터 조금 발휘되기 시작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적인 재능뿐이 아니라 민정도 같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거듭 말씀드리면 정말 사료가 없어서 너무 아까운데 자꾸 조선하다 비교하자면 김종서가 동북면에 가서 이거 다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전에는 장군을 보냈어요. 처음에 연인족하고 싸울 때는 하경복이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가서 이거 잘해요. 근데 이분은 하여간 좀 사람이 호탕해서 여진족하고도 술도 잘 먹고 막 이래서 여진족도 존경하고 조선 사람도 존경하고 처음엔 이런 분이 가. 추장들하고도 잘 놀고. 그런데 이 상태로 오래는 못 가죠. 사실 앞코스는 하경복이 했고 김종서는 오히려 가서 굉장히 엄하게 갑니다. 이제 이런 거 없다. 이제는 법대로. 굉장히 세게 나가요. 법대로. 그러면서 그게 싫은 사람도 있고요.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판별해내고 여진족도 그런 사람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서 체제를 안정시키는 건데, 강감찬의 역할은 김종서의 역할과 하경복의 역할이 좀 섞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가서 바로 그런 거 하고 사람 끌어들이고 내 사람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귀주대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귀주대첩 이전에 강감찬의 어떤 벼슬을 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찾아보려고 해도 거의 잘 없죠. 없어요. 예. 오히려 이제 2차 침입이 끝나고 3차 침입 전까지 뭐 기록들이 특히 뭐 이렇게 일단 어떤 공식적인 행정문서나 보고서 같은 거는 그냥 다 소실돼서 남아있질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 편찬할 때 주 사료가 집안에 있는 문서들이에요. 묘지명이라든가 비석 같은 거. 근데 이런 데는 좀 디테일한 얘기는 안 쓴단 말이에요. 강감찬 말고도 훌륭한 장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분들은 되게 집안이 이렇게 크게 부흥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기록들이 안 남는 것이고, 낮은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냐고 하는데 안 한 게 아니라 이 자료가 세월이 오래가면서 집안이 번성한 사람들의 어떤 묘지명 이런 것만 잘 남아있지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잘 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써주고 싶어도 못 썼던 거예요. 묘지 기록에 근거해서 그때 역사를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기도 한데, 이렇게 사료가 없다 보니까 이 드라마 작가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 거란 전쟁이 최근에 좀 논란이 됐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우리 소장님과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고려 현종이 이제 강감찬과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믿었던 강감찬이 자신의 개혁에 반하는 소를 올리니까 이 고려 현종이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했는데 막 말을 타고 막 달려요.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패러디에서 현쪽이라고, 금쪽이가 아니라 현쪽이라고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근데 이거는 내 기억에는 옛날 70년대까지 사극에는 절대 안 나오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참신하네요. 교통사고가 아니라 마통사고. 네, 교통사고. 이거 과실 100대 0입니다.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 낙마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뭐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상상력이 들어간 장면인데, 저는 궁금한 게 역사학자로서 이런 사극의 과도한 상상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라마는 드라마고 역사는 역사다. 그러니까 드라마로 역사를 배우는 사람이 잘못이지 작가나 만드는 분한테는 죄가 없다. 드라마야말로 상상력 아니냐. 그래서 저는 상상력 발휘하는 부분을 되게 좋게 봐요.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역사 이 드라마가 진짜 사실인 줄 아는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옛날에 60년대가 70년대 미국에서 했던 조사인데 프로레슬링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70%가 80%가 나왔대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피 흘리고 막 하니까. 그거를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를 없앨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의 자유고 모든 거를 통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건데 나 이거 솔직히 이런 얘기가 되나. 옛날에 KBS 오래전인데 한 20, 30년 전에 KBS 작가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어디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야 된다라고 글을 썼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전화를 했어요. 참 분위기 좋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드라마를 역사로 믿는 거를 최대한 방지하는 거다. 그러려면 제발 정통사극이란 말을 버려라. 그랬더니 전화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편집되는 거 아니야? 방송국 직원으로서 또 말씀드리면 또 판타지 사극과 구분하기 위해서 정통 사극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판타지 사극 없었어요. 그래서 좌우간 그 말했더니 끝까지 안 듣고 딱 끊었습니다. 이거 진짜 이것도 편집되는 거 아니죠? 정통 사극, 대하 사극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사극 팬들 입장에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좀 묵직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극에 대한 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건 좀 계몽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정통사극이라는 용어가 저도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마치 이거는 내가 역사를 더 잘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이렇게 홍보적인 게 자꾸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현종이 나는 그 김치 안 먹어. 매워서 싫어. 고추 빼. 막 이렇게 나왔다면. 실록에? 아니. 저 때 드라마에. 그러면 저 때 고추가 어디냐 이러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것까지야 뭐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 사극의 드라마적인 요소, 그러니까 상상이 들어가는 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인간 사회에서 설명하는 어떤 교훈 부분이에요. 역사라는 걸 소재로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리더십이다. 그랬을 때 드라마적으로는 이런 어떤 리더 모습을 보였더니 사람들이 와 따른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야 리더십은 잘못된 저렇게 가르침을 그렇죠. 주는 어떻게 보면 소설 삼국지하고 정사 삼국지 정말 소설 삼국지 갖고 리더십 얘기하는 책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몇백 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저기 소설에 기반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이게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실제 리더십에 써먹으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걸 리더십이라고 가르치는 거지. 이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해. 뭐 현정이 그 없던 고추를 먹었다고 해서 퀴즈 프로에서는 틀릴 수가 있겠지만 그 우리 인생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
고증이 뭐 잘 되고 잘못됐고는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고 그렇죠. 우리 후세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 교훈까지 주는 저렇게 그 하면은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네. 있구나. 뭐 세금을 올리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왕이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됐다. 이런 것이 어떤 잘못된 인식을 주는 게 전 더 크다고 생각해요. 황제가 그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말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중국 황제들은 조금 우리나라 왕들보다는 조금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좀 이상한 짓도 막 해요. 조선은 왕 교육을 하도 심하게 시켜가지고 그 현정 이미지가 좋았는데 저게 저런 리더는 좀 큰일 나는 리더입니다.